이란-이스라엘 군사 충돌. 왜 이슬람 국가들은 침묵하는가? 지난 6월 13일 중동 지역을 뒤흔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사자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란은 즉시 150개 이상의 미사일과 100여 개의 드론으로 보복했죠.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란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도 주변 이슬람 국가들은 예상외로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종교적 연대의 허상, 수니파 vs 시아파, 1400년 된 갈등.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는 결코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7세기 무함마드 사후 후계자 문제로 시작된 수니파 vs 시아파 갈등은 오늘날까지도 중동 정치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어요. 숫자로 보면 수니파가 압도적입니다. 전체 무슬림의 85-90%가 수니파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들의 맹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아파는 소수지만 이란이 시아파의 종주국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이 갈등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이란이 시아파 초승달 지대를 만들려고 하자 수니파 국가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우디의 차가운 반응. 이번 사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응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침략 행위를 규탄한다고 했지만 이란을 도우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2016년 시아파 성직자 처형 사건으로 이란과 관계를 끊었던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이죠. 전문가들은 이슬람 대 이슬람의 갈등이 중동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가 같다고 해서 자동으로 편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뜻입니다. 현실 정치의 냉혹한 계산, 자국 우선주의. 요르단 정부의 발언이 인상적입니다. 요르단은 어떠한 분쟁에서도 전쟁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거든요. 이란의 위기보다는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UAE와 바레인은 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2020년 이후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란을 도울 수는 없는 노릇이죠.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이 모든 계산에서 빠질 수 없는 변수가 바로 미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모 두 척을 중동에 배치하며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어요. 직접 개입은 피하지만 준비는 완료했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슬람 국가가 감히 이란을 도울 엄두를 낼 수 있을까요?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서라도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말하는 것. 석유가 흐르는 바다, 호르무즈 해협. 걸프 국가들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들의 석유 수출 생명선인 이 해협을 이란이 과거에 봉쇄하겠다고 위협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분쟁이 확산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바로 이 지역 산유국들입니다. 이란을 도와줬다가 자신들의 경제가 타격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제재의 무서운 위력. 이란은 수년간 국제 제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란을 지원했다가 2차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어요. 경제적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군사적 현실을 직시하다. 숫자로 보는 군사력. 냉정하게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란이 세계 14위, 이스라엘이 17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 끼어들어서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요. 제3국이 개입했다가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리적 한계. 파키스탄처럼 이란과 인접한 나라들도 있지만 이들 역시 자국 내 수니파 vs 시아파 갈등을 우려하고 있어요. 자칫 국내 분열을 촉발할 수 있거든요. 각국의 속마음 들여다보기. 사우디아라비아 경쟁자의 위기를 바라보는 심정. 사우디는 이란과 지역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라이벌입니다. 2023년 중국의 중재로 외교관계를 복원하긴 했지만 이는 경제적 이익 때문이었어요. 근본적인 경쟁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원칙적인 규탄 성명은 냈지만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은 내밀지 않았어요.
이집트 평화협정의 무게. 이집트는 1979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 나라입니다. 극도로 위험한 긴장 고조라고 비판했지만 이란보다는 분쟁 확산 방지에 더 관심이 있어 보여요. 터키 NATO와 이란 사이에서 터키는 정말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NATO 회원국이면서도 이란과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시리아에서는 협력하지만 쿠르드 문제에서는 갈등하는 사이죠. 파키스탄 핵보유국의 신중함. 이슬람 세계 유일의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의 반응이 주목받았습니다.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의 부당한 공격을 규탄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없었어요. 국내 종파 갈등과 국제적 고립을 우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강대국 게임의 희생양.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 노력. 흥미롭게도 중국과 러시아가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은 2023년 사우디-이란 관계 복원을 성사시킨 경험이 있죠. 미국 주도 질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직접적인 군사 개입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고 있어요. 결국 이슬람 국가들의 소극적 태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셈이죠. 이란의 쓸쓸한 고립, 맹주의 허상. 이번 사태로 이란이 자칭하는 이슬람 세계의 맹주 지위가 얼마나 허상인지 드러났습니다. 실제 지지 기반은 생각보다 훨씬 좁더라는 거죠. 국내적으로도 경제난과 사회적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서 대외적 위기가 국내 정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대리 세력들의 한계. 이란이 그동안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등 저항의 축을 구축해왔다고 자랑했는데 실제로는 후티 반군만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뿐입니다. 이란의 지역 네트워크도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중동 정치의 새로운 현실. 종교보다 강한 국가임.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교적 연대보다는 국가 이익이 더 강하다는 점입니다. 21세기 중동에서는 같은 종교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각국이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이익을 철저히 계산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슬람 대 이슬람의 시대.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슬람 대 이슬람 갈등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과거처럼 이슬람 vs 서구라는 단순한 구도는 사라지고 이슬람 내부의 복잡한 갈등이 중동 정치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새로운 협력 방식의 필요성. 중동 지역이 안정되려면 종파적 갈등을 넘어서는 새로운 협력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늘리고 강대국들의 건설적인 중재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변화하는 지정학. 앞으로 이란의 핵개발 여부, 미국의 중동 정책 변화,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확대 등이 지역 정치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번 이란-이스라엘 충돌에서 드러난 이슬람 국가들의 소극적 대응은 중동 지역 정치의 복잡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종교적 동질성만으로는 실질적인 연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각국이 얼마나 현실주의적으로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결국 21세기 중동은 종교가 아닌 지정학과 경제, 논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